캄캄한 배 밑바닥에 짐짝처럼 실려가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라며 여성 군대라 치켜 세웠지만 그녀들은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이국에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묵인하고 장려했던, 그러나 훗날 철저히 역사에서 지워버린 이름, 가라유키상이라 불린 일본 여성들의 실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50만 명의 소녀가 사라졌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 강남구 전체 인구가 약 55만 명입니다. 한 구의 인구가 통째로 증발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들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팔려간 것입니다. 메이지 시대의 일본, 화려한 근대화와 문명 개화의 시대였습니다. 서양식 건물이 들어서고 기차가 달리고 전등이 켜졌습니다. 동양의 작은 섬나라가 순식간에 강대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의 눈부신 발전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빛의 대가로 어둠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라유키상입니다. 가라유키상,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남아시아, 중국, 러시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팔려간 일본 소녀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천황을 위한 소녀군이라 불렸습니다. 외국에 나가 몸을 팔아 외화를 벌어오는 애국자라고 지켜 세워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들을 낭자군이라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부강해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국가의 수치,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등 국민인 일본 여성이 외국인에게 몸을 판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존재는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필요할 때는 애국자라 부르고 필요 없어지자 수치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역사를 아셨습니까? 일본 정부가 묵인하고 장려했으면서도 훗날 철저히 버리고 지워버린 50만 명의 딸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1장, 가난이 죄인가? 12살 소녀가 집을 떠나는 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880년대 일본 규슈 지방, 시마바라와 아마쿠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화산재 토양의 농사는 잘 안 되고 어업으로는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한 경제 변화로 영세 농민들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왜 하필 이 지역이었을까요? 시마바라와 아마쿠사는 에도 시대 내내 천대받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1637년 시마바라의 난이라는 대규모 농민 봉기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막부는 이 반란을 진압한 후 이 지역을 철저히 감시하고 억압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었고 경제 발전도 의도적으로 막았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대대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새 정부는 부국강병을 외치며 급격한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민들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새로운 토지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농민이 땅을 잃었습니다. 높은 지조 개정으로 세금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이 마을에는 쿠치베라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입 덜기, 그런 뜻입니다. 먹을 입을 줄인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를 내보내야 나머지 식구가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진 사람은 대부분 딸들이었습니다. 왜 딸이었을까요? 당시 일본은 가부장제가 철저한 사회였습니다. 아들은 가문을 이을 존재였고 논밭을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달랐습니다. 딸은 언젠가 시집갈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집 사람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키울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게다가 딸은 돈이 되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이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70년대부터였습니다. 제겐이라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뚜쟁이라는 뜻입니다. 제겐들은 가난한 마을을 돌아다니며 부모들을 꼬드겼습니다.
딸을 외국에 보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큰 가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녀로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했습니다. 몇 년만 일하면 금이 환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계약금으로 돈을 내밀었습니다. 30엔에서 100엔 정도였습니다. 30엔이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당시 쌀 한 가마니가 5엔 정도였습니다. 30엔이면 쌀 6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는 1년 내내 벌어도 모으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망설였습니다. 딸을 먼 곳에 보내는 것이 마음 편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겐들은 부모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딸이 가서 돈을 벌면 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낡은 집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논도 한떫기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딸이 이 집안을 살릴 수 있다고, 딸이 효녀가 될 수 있다고. 부모들은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거짓말이 빼곡했습니다. 하녀로 고용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동시간과 휴일이 보장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에서 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단 한 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소녀들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대부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부모가 외국에 가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했으니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큰 도시에 가면 예쁜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소녀는 기대에 부풀기도 했습니다. 시마바라 출신의 한 여성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싱가포르가 어떤 곳인지 몰랐지만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뻤다고. 내가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고. 하지만 어떤 소녀는 무서웠습니다.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부모와 헤어진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울면서 가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뭐라고 했을까요? 너 때문에 동생들이 굶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가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는다고 했습니다. 네가 효도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소녀들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10살, 12살, 15살 어린 소녀들이 보따리 하나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어떤 소녀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녀는 뒤돌아보며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소녀는 눈물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제겐들은 소녀들을 데리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나가사키 항구, 그곳에서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그 배에 오르면서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부모들도 몰랐을까요?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희미하게나마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딸을 보낸 후 밤마다 울었다는 어머니들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딸이 잘 지내고 있을까 매일 기도했다는 아버지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딸들에게 닥친 현실은 기도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난이 죄였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제2장 지옥으로 가는 배. 나가사키 항구에서 배에 오른 소녀들. 그들이 탄 것은 어떤 배였을까요? 화려한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석탄 운반선이었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로 가는 정기 여객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겐들은 그런 배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석탄 운반선은 달랐습니다. 석탄을 싣고 동남아시아로 가는 화물선이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에게 돈을 쥐어주면 배 밑창에 사람을 숨겨 실어줬습니다. 소녀들은 배의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석탄을 싣는 화물칸 아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펼 수도 없었습니다. 환기구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한 번에 실리는 소녀가 몇 명이었을까요?
많을 때는 50명에서 100명까지 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앉을 자리도 부족해서 서로 겹쳐 앉아야 했습니다. 배가 출항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 밑창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공기는 탁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 수십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석탄가루가 날려 코와 입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은 하루에 한 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물통을 내려줬습니다. 그 물을 나눠 마셔야 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컵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밥은 어땠을까요? 주먹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었지만 갈증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화장실은 어땠을까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구석에 양동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수십 명이 그 양동이를 사용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나가사키에서 싱가포르까지는 보통 2주에서 3주가 걸렸습니다. 홍콩까지는 일주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석탄 운반선은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습니다. 중간에 여러 항구를 들르며 석탄을 내리고 실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가까이 배 밑창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녀들은 견딜 수 있었을까요? 몸이 약한 아이들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탈수로 쓰러지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열병에 걸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전염병이 돌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죽는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한 증언에 따르면 함께 배를 탄 15명 중 3명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원들이 밤중에 시체를 끌어올려 바다에 던졌습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고향도 모르는 채 그냥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가족들은 딸이 죽은 줄도 몰랐습니다. 편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소녀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제까지 같이 있던 친구가 죽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봤습니다. 내일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떤 소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떤 소녀는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냈냐고. 차라리 집에서 굶어 죽는 게 나았다고. 하지만 어떤 소녀는 꿋꿋했습니다. 동생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날을 꿈꿨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희망이 소녀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드디어 배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 소녀들이 도착한 곳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배의 밑창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소녀들은 비틀거리며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달 가까이 갇혀 있었던 몸은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항구에는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남자들이었습니다. 제겐과 연락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주들이었습니다. 포주들은 소녀들을 둘러보며 품평했습니다. 얼굴이 예쁜 아이, 키가 큰 아이, 몸이 건강해 보이는 아이, 그렇게 곤란했습니다. 마치 가축을 고르듯이 소녀들은 마차에 실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마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낯선 거리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언어가 들렸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마차는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붉은 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하녀로 일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제겐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열쇠가 잠겼습니다. 그곳이 바로 창관이었습니다. 소녀들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제3장, 나는 짐승이었다. 창관 안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붉은 카펫이 깔려있고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일단 2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아니, 안내가 아니라 끌려갔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다다미 서너 장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쇠창살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탈출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포주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야리 테바바라고 불리는 여자였습니다. 창관을 관리하는 여자 관리인이었습니다. 야리 테바바는 소녀들에게 규칙을 알려줬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이 집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빚이 얼마냐고 물으면 300엔에서 500엔이라고 했습니다. 300엔이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부모가 받은 계약금은 30엔에서 100엔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녀에게 지워진 빚은 300엔에서 500엔이었습니다. 배삭, 식비, 옷값, 방값, 이 모든 것이 빚으로 계산됐습니다. 손님 한 명을 받으면 얼마를 받았을까요? 2엔에서 2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은 창관 주인이 가져갔습니다. 소녀 몫은 50전 정도였습니다. 300엔을 갚으려면 600명의 손님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루에 손님을 5명 받는다고 쳐도 120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하루에 5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명, 20명, 때로는 30명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옷을 사면 빚이 늘었습니다. 화장품을 사면 빚이 늘었습니다. 아프면 의사를 부르는데 그 돈도 빚이 됐습니다. 밥값도 빚에 포함됐습니다.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야리테바바는 또 다른 규칙을 말했습니다. 손님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손님이든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망치려 하면 심하게 벌을 준다고 했습니다. 소녀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녀로 일하러 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부모님과 한 약속이 이게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야리테바바는 비웃었습니다. 너희 부모는 이미 돈을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너희 동생들이 밥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돌아가면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고 했습니다. 소녀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녀들은 첫 손님을 받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30에서 40쯤 돼 보였습니다. 백인이었습니다. 영어를 했습니다. 소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소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야리테바바가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12살 소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프고 무섭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첫 손님이 나간 후 소녀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5명의 손님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오사키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산다칸이라는 곳으로 팔려간 여성이었습니다. 산다칸은 지금의 말레이시아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이곳에는 고무 농장과 벌목 사업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모이면 창관도 생겼습니다. 산다칸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창관이 즐비했습니다. 8번 창관이라는 곳이 유명했습니다. 오사키는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오사키는 훗날 일본으로 돌아가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 증언은 나중에 소설로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산다칸 8번 창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사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20명에서 30명의 손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쉬는 날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영국인,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온갖 인종이 다 왔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손님도 있었지만 거친 손님이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손님도 많았습니다. 때리고 차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소녀들은 맞아도 참아야 했습니다. 항의하면 야리테바바에게 더 심한 벌을 받았습니다. 성병에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에는 매독과 임질이 만연했습니다. 손님 중 많은 사람이 이미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을 상대하는 소녀들이 감염되지 않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리테바바는 의사를 불러줬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비는 또 빚에 추가됐습니다. 약값, 진찰비 모두 소녀의 빚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이 있어도 손님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이 심해서 일어나지도 못하면 그때는 손님을 받지 않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는 날도 빚에 추가됐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밥은 먹고 방은 쓰니까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신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임신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강제로 낙태시켰습니다. 당시 낙태는 매우 위험한 시술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뒷골목 의사나 민간요법으로 처리했습니다. 낙태 과정에서 죽는 여성도 많았습니다. 살아남아도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낙태 비용도 당연히 빚이 됐습니다. 오사키는 증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짐승도 아니었다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다고. 짐승은 아프면 쉴 수 있지만 나는 아파도 일해야 했다고. 짐승은 주인이 먹을 것을 주지만 나는 벌어도 먹을 것조차 제대로 못 먹었다고. 창관의 밥은 형편없었습니다. 쌀밥이 아니라 잡곡밥이었습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채소 몇 조각과 절인 무가 전부였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니 몸이 약해졌습니다. 병에 더 쉽게 걸렸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떤 소녀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 아편에 손을 댔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아편이 흔했습니다. 창관 안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편을 피우면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독되면 끝이었습니다. 아편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아편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도 빚이 됐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신을 놓아버리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헛소리를 하고 웃다가 울고 난폭해졌습니다. 그런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쓸모 없어진 것입니다. 창관에서 쫓겨났습니다.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다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목을 매거나 강에 뛰어들거나 독을 마셨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오사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온 친구들 중 반 이상이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그곳에서 죽었다고. 죽은 여성들의 시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비석도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이름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고향 가족들은 딸이 죽은 줄도 몰랐습니다. 편지가 오지 않으면 그저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올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4장 일본 제국주의의 추악한 민낯.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수만 명의 소녀가 해외로 팔려가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묵인했습니다. 아니,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 외무성 기록을 보면 가라유키상에 대한 언급이 수없이 나옵니다. 1900년 일본 외무성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영사의 보고입니다. 이 지역에 일본인 창부가 약 300명 거주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연간 15만 엔에 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홍콩 영사의 보고도 있습니다. 일본인 창부가 150명가량 있으며 이들의 송금액이 상당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일본 영사관이 있는 곳마다 가라유키상의 존재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영사관은 이들을 보호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했습니다. 창관 영업을 허가하고 영업세를 걷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매춘업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대화에는 돈이 들었습니다. 공장을 짓고 철도를 깔고 군대를 키우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없고 산업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수출할 물건도 별로 없었습니다. 외화를 벌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가라유키상이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경제학자들의 계산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1900년대 초반 가라유키상이 일본으로 송금한 돈이 연간 500만 엔에서 1000만 엔에 달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당시 일본 국가 예산이 약 2억 엔이었습니다. 가라유키상의 송금액이 국가 예산의 2%에서 5%를 차지한 것입니다. 한두 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의미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군비 확장에 쓰였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을 준비하던 일본은 군함을 건조해야 했습니다. 무기를 사야 했습니다. 군대를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그 돈의 일부가 가라유키상이 벌어온 외화였습니다. 일본의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일 전쟁 승리의 그늘에는 가라유키상의 희생이 있었다고. 일본이 근대 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들의 피와 눈물이 밑거름이 됐다고. 일본 언론은 이들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초기에는 비판적이었습니다. 1890년대 신문 기사를 보면 해외 매춘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의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러일 전쟁을 앞두고 국가주의가 강해지면서 논조가 달라진 것입니다. 1903년 한 신문 사설을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몸을 팔아 조국을 위해 외화를 벌어오는 여성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을 창부라 부르지 말고 낭자군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낭자군, 여성군대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처럼 이들도 경제전선에서 싸우는 군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논리는 널리 퍼졌습니다. 지식인들도 가세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덕목이라고. 가라유키상은 자신의 몸을 바쳐 국가에 봉사하는 숭고한 존재라고. 소설가들도 이들을 미화했습니다. 가라유키상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들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위해 해외로 나가 고생하는 효녀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 소설에는 매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된 노동을 하며 돈을 번다고만 썼습니다. 이런 미화 작업은 왜 필요했을까요? 국민들이 가라유키상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로 간 소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지만 그것을 직시하기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바꾼 것입니다. 매춘이 아니라 애국이라고, 희생이 아니라 봉사라고.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이용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해외 매춘을 금지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있었지만 집행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이중적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춘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매춘은 묵인했습니다. 아니 장려했습니다. 영사관이 창관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승인이었습니다. 어떤 영사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들이 벌어오는 돈이 일본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비록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국가를 위해 필요한 희생이라고. 희생. 그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국가는 소녀들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영웅이 됩니다. 훈장을 받고 연금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라유키상은 어땠습니까?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멸시받았습니다.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민낯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애국자라 부르고 필요 없어지면 수치라 부르는 것. 그것이 국가의 본질이었습니다. 제5장 토사구팽 버려지다.
일본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러일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만주로 진출했습니다. 동양의 강국이 됐습니다.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대부터 일본 정부는 해외 매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제사회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서양에서는 매춘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와 강제 매춘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문명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런 기준을 따라야 했습니다. 1919년 국제연맹이 창설됐습니다. 일본은 상임이사국이 됐습니다. 서양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1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등 국가의 여성들이 해외에서 매춘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제까지 애국자라 부르던 여성들이 오늘은 국가의 수치가 된 것입니다. 1920년 일본 정부는 해외 매춘 금지령을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여성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선박회사에 통보해서 의심스러운 여성의 승선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송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배삭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열한 일인지 아십니까? 소녀들을 강제로 해외로 보낸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일하도록 묵인하고 장려한 것도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올 방법은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올 돈이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됐을까요? 대부분의 여성은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10년, 20년을 일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한 여성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배삭을 마련할 수 있는 여성은 극소수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지에 버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영사관은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존재를 숨기려 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이들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제외 일본인 명부에서도 삭제됐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현지에 남은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창관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거리로 앉았습니다.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쓰레기를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일본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창녀였다고 경멸했습니다. 외롭게 죽어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산다칸의 공동묘지에는 지금도 무연고 일본인 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수백 개의 묘비가 빼곡합니다. 묘비에는 이름도 제대로 새겨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오하루, 오미스, 오이네 이런 식으로 이름만 덩그러니 적혀 있습니다. 출신지도 생년월일도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향에서는 어땠을까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한 부모가 많았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딸이 돈을 벌어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편지가 올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모는 영사관에 문의했습니다. 우리 딸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들었는데 소식을 알 수 있느냐고. 영사관은 기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명부에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딸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평생 모른 채 죽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돈을 모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드물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고향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보냈습니다. 집을 고치는 비용을 보냈습니다. 논을 사는 돈을 보냈습니다. 고향에서는 그 돈으로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가라유키상이 보낸 돈으로 학교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놓이기도 했습니다. 우물이 파지기도 했습니다. 그 여성들은 마을의 은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학교를 세운 돈이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독지가에 기부라고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녀의 돈으로 세운 학교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돈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몸을 팔아 번 돈으로 마을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숨긴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 돈을 보낸 여성이 고향에 돌아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냉대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6장 살아서 돌아온 지옥. 20해 만에 고향에 돌아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15살에 나가서 35살에 돌아왔습니다. 청춘을 모두 이국 땅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는 돈을 모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고향에 송금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돈으로 집도 고치고 논도 샀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돌아왔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다들 안다고. 여성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나와 계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달려와 안아주실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문 앞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환영의 포옹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색한 침묵만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러운 일을 한 딸과 같은 밥상에 앉기 싫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마을 체면이 깎인다고. 저런 여자가 돌아다니면 마을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여성은 외출을 삼갔습니다. 하지만 장을 보러 나가야 했습니다. 우물에 물을 길러 가야 했습니다. 마을 우물에 갔을 때였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물을 쓰지 마세요. 우리 마을 물을 당신이 쓰면 더러워진다고. 여성은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무라하치부라고 합니다. 마을 따돌림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농촌에는 오래된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배척당한 사람은 마을의 우물을 쓸 수 없고 공동행사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거래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라유키상 출신 여성들이 바로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조차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마을 외곽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밭을 일구고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늙어갔습니다.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가라유키상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남자는 아무도 결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숨기고 결혼했다 해도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이혼당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랜 매춘 생활로 인해 성병에 걸린 여성이 많았습니다. 불임이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족을 이룰 기회를 영원히 잃은 것입니다. 쓸쓸하게 혼자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어서도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가족 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을 공동묘지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산 구석에 혼자 묻혔습니다. 묘비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대충 새긴 작은 돌이 전부였습니다. 살아서도 버림받고 죽어서도 버림받은 것입니다. 1970년대에 한 일본 작가가 가라유키상 생존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야마자키 도모코라는 여성 작가였습니다. 그는 규슈 지방의 작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생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마을에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 일을 들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신히 찾아낸 생존자들도 말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내 이름은 쓰지 말아달라고.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죽어서까지 창녀라고 불리고 싶지 않다고. 평생을 수치심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했는데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 구실을 못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나도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눈물이 나는 증언이었습니다. 야마자키 도모코는 이 증언들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산다칸 8번 창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런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침묵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습니다. 보상도 없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싣지도 않았습니다. 없었던 일로 하려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들을 묵인하고 장려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지운 것입니다. 가라유키상은 개인의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것이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가 영사관을 통해 관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벌어온 돈으로 군함을 산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는 애국자라 지켜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잊은 척하는 것입니다. 가라유키상 출신 여성들은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보상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지금도 마을 외곽 산속에 쓸쓸히 남아 있습니다. 제7장 끝나지 않은 역사. 역사는 반복됩니다. 특히 반성하지 않은 역사는, 가라유키상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끔찍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1930년대 일본은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만주를 점령했습니다. 중일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선에 있는 군인들이 현지 여성을 강간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난징 대학살 때는 수만 명의 중국 여성이 일본군에게 성폭행당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군의 만행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일본의 이미지가 추락했습니다. 일본군 지도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인들의 성욕을 해소하면서도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 그들이 찾은 해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위안소였습니다. 군이 직접 관리하는 매춘 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그곳에 여성들을 배치하고 군인들이 이용하게 한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라유키상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수십 년간 해외 매춘 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영사관을 통해 창관을 관리하고 여성들을 통제하고 수입을 거둬들이는 시스템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군대에 적용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본인 여성을 동원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가라유키상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모집됐습니다. 재견들이 나섰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속였습니다. 부모에게 계약금을 줬습니다. 딸들은 또다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여성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선이 넓어지고 군인 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여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로 눈을 돌렸습니다.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인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속임수로 끌려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폭력으로 납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가라유키상과 위안부, 이 둘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점은 여성을 도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위안부는 더 조직적이고 더 폭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라유키상은 겉으로는 자발적 계약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속임수와 강제였지만 최소한 형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는 군이 직접 나섰습니다. 폭력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군인이 총을 들고 집에 들이닥쳐 딸을 끌고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라유키상은 빚을 갚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는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군이 직접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면 군법으로 처벌됐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라유키상에서 배운 것입니다. 여성을 통제하는 방법, 여성을 이동시키는 방법, 여성을 관리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을 가라유키상 제도에서 배워 위안부 제도에 적용한 것입니다. 일본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모든 것을 도구로 봤습니다. 식민지도 도구였습니다. 식민지 사람들도 도구였습니다. 자국민도 도구였습니다. 여성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을 위해, 국가에서는 군인을 위해. 이런 사고방식이 가라유키상을 만들었고 위안부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역사를 지웠습니다. 위안부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 싣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폐기했습니다. 가라유키상 때와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끝나면 버리고 그리고 잊은 척 하는 것.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할머니들이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나오자 인정은 했지만 책임은 회피했습니다. 민간업자가 한 일이지 정부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라유키상 때와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군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위안소 설치를 군이 직접 지시한 문서였습니다. 위안부 모집을 군이 감독한 기록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1993년 고노다마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과였을까요? 법적 배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차원의 공식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민간 기금을 만들어 위로금을 줬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인데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끝내 법적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위안부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역사를 다시 지우려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인정하면 다른 문제로 번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위안부를 인정하면 가라유키상도 인정해야 합니다. 식민 지배도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전쟁 범죄도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일본의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인하고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은 역사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잘못은 반복됩니다. 가라유키상의 비극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위안부의 비극이 생겼습니다. 위안부의 비극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잊혀진 역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라유키상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입니다. 동남아시아 곳곳에 남아있는 일본인 묘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산다칸, 방콕, 이곳에는 가라유키상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묘비를 보면 대부분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20살, 30살. 청춘을 다 보내지도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어떤 묘비에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저 조시 하나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소녀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이들은 누구의 딸이었을까요? 누구의 자매였을까요? 어쩌면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었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해서 팔려갔습니다. 국가가 필요 없어져서 버려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굴욕의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살려고 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고향 동생들을 위해 돈을 보냈습니다. 어떤 여성은 마을에 학교를 세워줬습니다. 어떤 여성은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서로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들을 평범하게 살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난이라는 불운, 여자라는 약점,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 옛날 일본에서 일어난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선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일이 가라유키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자국민에게 했던 짓을 식민지 사람들에게 더 잔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 인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이 인신매매 당하고 있습니다. 성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이 부유한 나라로 팔려갑니다. 일자리를 준다는 말에 속아갑니다. 도착해보면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됩니다. 100년 전 가라유키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국가는 약자를 보호해야지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켰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본질을 배반한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을 국가를 위한 도구로 써서는 안 됩니다. 둘째, 여성을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유키상도 위안부도 모두 여성을 도구로 본 결과입니다.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는 도구, 국가의 외화를 버는 도구. 여성은 도구가 아닙니다. 남성과 똑같이 존엄한 인간입니다. 셋째,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역사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진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라유키상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입니다. 산다칸의 일본인 묘지에는 매년 추도식이 열립니다. 현지에 사는 일본인들과 일본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묘지를 청소하고 꽃을 바칩니다. 그들은 묘비 앞에서 묵념합니다. 가라유키상으로 살다 간 여성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삶을 기립니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50만 명의 소녀가 팔려갔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국 땅에서 죽어 무연고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름도 고향도 가족도 없이.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하루, 오미스, 오사키, 오이네. 그들에게도 고향이 있었습니다. 시마바라, 아마쿠사, 나가사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 동생, 친구. 그들도 꿈이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번영을 위해 소녀들을 팔았고 번영한 뒤에는 소녀들을 버렸습니다. 화려한 일본 근대화의 그늘, 눈부신 메이지 유신의 어두운 이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